박노인의 이름은 박기수. 올해로 78이었습니다. 그가 살아온 집은 충청도 어느 소읍의 기와집이었습니다. 마당 한켠에는 수령이 50년을 훌쩍 넘긴 감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고, 대문 앞 돌계단은 수십 년 세월 동안 그 집을 드나든 발자국들로 반들반들하게 달아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 집을 가리켜 오래된 집이라고 불렀지만 박노인은 그냥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더 이상의 수식어가 필요 없는 그냥 자기가 사는 곳이었으니까요. 그 집에 처음 들어온 것은 그가 26이었을 때였습니다. 논 2마지기 값을 대출로 끌어다가 마련한 집이었고, 그때 아내 순자는 24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장롱 하나, 밥상 하나로 살림을 시작했습니다. 살림이라고 부르기에도 민망할 만큼 단출한 시작이었지만 두 사람은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는 법을 배워가던 시절이었습니다. 아들 민호는 결혼한 지 3년 만에 태어났습니다. 박기수가 29, 순자가 27이던 해였습니다. 자식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날들에 갑자기 의미가 생깁니다. 새벽에 우는 아이를 안고 마당을 서성이던 기억, 이유도 모른 채 열이 오른 아이를 업고 읍내 병원까지 달리던 기억.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아득하게 느껴졌지만 지워지지는 않았습니다. 박기수는 아들에게 엄한 아버지였습니다. 이걸 설명하려면 그가 살아온 시대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그는 가난 속에서 자랐습니다. 어린 시절 학교에서 돌아오면 논에서 일을 했고, 중학교를 마치고 나서는 공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 시절 그가 목격한 건 딱 하나였습니다. 배운 사람과 못 배운 사람의 차이. 말하는 방식, 대우받는 방식, 세상이 그들을 바라보는 눈길. 그 차이가 얼마나 잔인하게 사람을 구분짓는지를 그는 뼈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민호에게는 다르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공부를 게을리하면 회초리를 들었습니다. 말대꾸를 하면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려 늦게까지 나돌아다니면 대문을 잠그고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가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 사랑이었다는 것을 박기수는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가난이라는 것이 얼마나 사람을 무너뜨리는지 알고 있었기에 그는 그 무너짐으로부터 아들을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민호는 결국 서울에 있는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이공계학과였습니다. 박기수는 그날 처음으로 혼자 막걸리를 마셨습니다. 술잔을 비우면서 눈물이 났는데 기쁨인지 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뭔가가 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민호는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에서 직장을 잡았습니다. 며느리 선영을 만난 것도 그 무렵이었습니다. 선영은 경기도 쪽 출신으로 조용하고 꼼꼼한 성격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식 날 박기수는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하객들의 인사를 받았습니다. 아내 순자는 내내 눈물을 훔쳤지만 그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냥 담담하게, 그러나 가슴 깊은 곳에서는 복받치는 무언가를 꾹꾹 눌러가며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자 준호가 태어난 것은 민호가 결혼한 지 2년 뒤였습니다. 박기수는 처음 준호를 안았을 때의 그 감각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어이없을 만큼 가볍고 어이없을 만큼 뜨거운 무게감. 그 아이가 자신의 손자라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아서 그는 그냥 멍하니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시절만큼은 박기수의 인생이 완성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완성이란 것은 완성되었다고 느끼는 순간 이미 무너지기 시작하는 법입니다. 민호가 세상을 떠난 것은 준호가 6살이 되던 해의 늦가을이었습니다. 비가 많이 오던 날 밤이었습니다. 민호는 야근을 마치고 퇴근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빗길에 미끄러진 트럭이 민호의 차를 들이받았고 민호는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었습니다. 새벽 2시에 병원으로부터 전화가 왔을 때 박기수는 처음에는 꿈인 줄 알았습니다. 꿈이 아니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그는 아들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40도 안 된 얼굴이었습니다. 살결은 아직 살아있는 사람처럼 팽팽했고 입술에는 희미하게 혈색이 남아 있었습니다. 박기수는 손을 내밀어 아들의 이마를 짚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그때 뒤에서 선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님, 준호가 계속 할아버지 찾아요. 돌아보니 선영이 준호를 안고 서 있었습니다. 준호는 커다란 눈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그냥 어른들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박기수는 준호에게 다가가 아이를 받아 안았습니다. 준호는 할아버지의 목에 팔을 감았습니다. 할아버지, 아빠는 언제 와? 그 물음 앞에서 박기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답할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냥 아이의 등을 손바닥으로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그 작은 등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체온이 높은 아이였습니다. 아니, 아마 그것은 슬픔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아이도 어떻게든 느끼고 있었던 것일지 모릅니다. 그날 이후 박기수의 시간은 2개로 나뉘었습니다. 아들이 살아있던 시간과 없는 시간. 아내 순자는 그로부터 3년 뒤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랫동안 앓던 심장이었습니다. 의사는 스트레스와 슬픔이 병을 앞당겼다고 했습니다. 박기수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의사를 탓할 생각도 세상을 탓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냥 다시 혼자가 되었다는 사실만 남았습니다. 이제 집에는 그 혼자였습니다. 마당의 감나무는 여전히 해마다 감을 맺었습니다. 그 감이 빨갛게 익으면 박기수는 혼자 따서 광주리에 담았습니다. 처음에는 이웃집에 나눠주기도 했지만 이웃들도 하나둘 이사를 가거나 세상을 떠났습니다. 동네가 달라졌습니다. 낡은 집들이 헐리고 빌라와 상가가 들어섰습니다. 옛날 얼굴들이 사라지고 새로운 얼굴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박기수만 그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선영은 민호가 세상을 떠난 이듬해 서울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유는 명분이 있었습니다. 준호의 학교 문제, 직장 문제, 더 나은 환경. 하지만 박기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이 동네를 떠나고 싶었던 것입니다. 남편의 기억이 너무 짙게 배어 있는 이 거리, 이 골목, 이 공기로부터 도망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걸 탓할 마음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해가 됐습니다. 사람은 견딜 수 없으면 떠나야 합니다. 선영이 떠나면서 준호도 데려갔습니다. 그때 준호는 8살이었습니다. 차에 타기 전에 준호는 할아버지에게 달려와서 꼭 안았습니다. 작은 팔이 허리를 감쌌습니다. 할아버지, 나 자주 올게요. 그래, 와라. 박기수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차가 골목 모퉁이를 돌아 사라질 때까지 그는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발소리도 없이 그냥 서 있었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외로움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조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좀 심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오늘 내가 한마디도 말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때부터 조금씩 무겁게 내려앉기 시작합니다. 박기수의 하루는 일정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밥을 차려 먹고 동네를 한 바퀴 걷고 점심을 먹고 낮잠을 자고 저녁을 차려 먹고 뉴스를 보고 잠자리에 듭니다. 그 사이사이에
아내의 영정사진을 닫고 감나무에 물을 주고 가끔 슈퍼에 들러 생필품을 삽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명절에는 선영과 준호가 내려왔습니다. 처음 몇 년은 그래도 빠지지 않고 왔습니다. 준호는 올 때마다 키가 쑥쑥 자라 있었습니다. 말투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충청도 사투리가 빠지고 서울말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눈빛도 달라졌습니다. 뭔가를 재고 따지는 눈빛이 생겼습니다. 도시 아이들의 눈빛이었습니다. 박기수는 그것을 보면서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아이가 잘 자라는 것 같아서 흐뭇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 아이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서 서운했습니다. 물론 그런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무슨 소용이냐 싶었습니다. 준호가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명절에도 오지 않는 해가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시험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대학 입시 준비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박기수는 그때마다 괜찮다고 신경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진심이기도 했고 어쩔 수 없기도 했습니다. 대학에 들어가고 나서 준호는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1년에 한 번 설날이나 추석 즈음에 가끔 연락이 왔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준호의 목소리는 바쁘게 들렸습니다. 할아버지, 저 잘 지내요. 할아버지는요? 그래, 나도 잘 있다. 공부는 열심히 하냐? 네, 하고 있어요. 그래, 밥은 잘 챙겨 먹어라. 그것이 대화의 전부였습니다. 박기수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동안 핸드폰을 내려다보곤 했습니다. 뭔가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은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손자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지를 그는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아들에게도 그랬고 손자에게도 그랬습니다. 그것이 그의 방식이었습니다. 가까이 있는 것들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붓되 가까이 있는 것들에게 부드럽게 다가가는 법은 몰랐습니다. 그가 살아온 방식이 그랬습니다. 어느 겨울날 박기수는 마당의 감나무를 바라보며 오래 생각했습니다. 나무는 아무 말도 없이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가지는 앙상했고 잎은 다 떨어지고 없었습니다. 그러나 뿌리는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서리가 내려도 눈이 와도 그 뿌리는 땅속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박기수는 그 모습을 오래 바라보다가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그는 생각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시작된 하루였습니다. 10월의 어느 오전, 박기수는 평소처럼 동네 슈퍼에 들렀습니다. 참기름 한 병과 두부 2모, 그리고 세제를 사러 온 것이었습니다. 슈퍼는 작은 곳이었습니다. 구석에 냉장고가 2개 있고 선반에는 과자며 라면이며 생활용품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습니다. 주인 할머니는 60 중반쯤 되는 분으로 이 동네에서 30년째 가게를 운영해 온 분이었습니다. 박기수가 물건을 골라 계산대 앞에 섰을 때 주인 할머니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박 어르신, 요즘 좋은 일 있으시죠? 박기수는 무슨 말인지 몰라서 그냥 웃었습니다. 그냥 그렇지요, 뭐. 아이고, 괜히 그러세요. 손자 결혼한다면서요. 축하드립니다. 그 말이 귀에 박히는 순간 박기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손자 결혼이요? 네, 그 준호군 아닌가요? 서울 호텔에서 결혼식 한다고 누가 그러던데요. 청첩장 돌리고 있다고. 박기수는 잠시 멍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아직 날짜를 잘 몰라서요. 근데 누가 그런 말을 하던가요? 아, 이 골목 저 위에 김씨네 딸이 서울에 사는데 거기서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박기수는 참기름 병과 두부를 계산하고 가게를 나섰습니다. 봉지를 손에 쥔 채 골목길을 걸으면서 그는 계속 그 말을 되뇌었습니다. 손자 결혼, 서울 호텔, 청첩장. 가게 주인 할머니는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이었습니다. 그냥 반가운 마음에 먼저 꺼낸 화제거리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말이 박기수의 가슴 어딘가에 돌을 하나 집어던진 것처럼 묵직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그는 짐을 내려놓고 마루에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아직 알리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 바빠서 연락을 못한 것일 수도 있다. 곧 연락이 올 수도 있다. 그는 그렇게 생각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머리맡에 두고 그날 밤을 보냈습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박기수는 밥을 먹으면서도 마당을 쓸면서도 잠자리에 들면서도 핸드폰을 자꾸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화면을 켜면 아무 알림도 없었습니다. 그는 화면을 끄고 다시 켜고 다시 끄는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내가 먼저 전화할까? 그 생각이 수없이 오갔습니다.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상하게도 자존심의 문제였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두려움의 문제였습니다. 먼저 전화를 해서 준호 결혼한다면서요라고 물었을 때 만약 상대방의 목소리에서 당황함이 느껴진다면 그 말 뒤에 어색한 침묵이 흐른다면 그것을 확인하는 일이 두려웠습니다. 초대받지 못한 사실을 자기 손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박기수는 그 두려움을 떨쳐내지 못한 채 며칠을 더 보냈습니다. 그러다 결국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선영의 번호를 누르는 손이 생각보다 가볍지 않았습니다. 신호가 4번, 5번 울리고 나서야 연결이 되었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선영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차분해져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차분함이었습니다. 무게가 실린 목소리였습니다. 그래, 선영아. 잘 지내냐? 네, 그럭저럭요. 아버님은요? 나도 그냥 지내지. 그런데 박기수는 잠깐 멈췄습니다. 준호가 결혼한다면서 전화기 너머에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불과 2, 3초였지만 그 침묵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모든 것을 말해주는 침묵이었습니다. 아, 아버님.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준비가 너무 급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그래서 박기수는 스스로도 놀랄 만큼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식이 서울에서 열려요. 작은 결혼식이라서 자리가 많지 않고요. 잠시 말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박기수는 기다렸습니다. 아버님,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해봐라. 준호가 아버님을 좀 부담스러워해요. 어릴 때 기억 때문에요. 무슨 기억이냐? 아버님이 민호 오빠한테 엄하게 대하셨던 거요. 매도 많이 맞고. 준호가 어릴 때 그걸 봤는데 그게 아직도 무서운 기억으로 남아있대요. 그 말이 끝나고 박기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변명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다 그랬다고,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고. 하지만 그런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오다가 다시 내려갔습니다. 그것이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알겠다. 그는 짧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좀 괜찮다. 이해한다. 전화를 끊고 나서 그는 한동안 핸드폰을 손에 쥔 채 앉아 있었습니다. 어둠이 깔리는 창밖을 바라보면서 그는 생각했습니다. 준호가 무서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무서웠다. 6살, 7살의 준호가
할아버지를 무서워했다. 아버지가 맞는 것을 보면서 무서워했다. 박기수는 가만히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늙어서 주름이 깊게 파인 손이었습니다. 이 손으로 회초리를 들었고 이 손으로 아들을 때렸습니다. 그것이 사랑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직도 그것이 잘못이었다고 말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서움으로 남았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준호는 이 집에서 몇 번 명절을 보냈습니다. 그 아이의 눈에 할아버지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크고 엄한 목소리를 가진 노인, 아버지를 꾸짖던 사람, 가까이 가고 싶지만 가까이 가기가 두려운 존재. 그 생각이 밤새 이어졌습니다. 다음 날 박기수는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었습니다. 감나무 잎이 몇 장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빗자루로 쓸어 모으면서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민호야, 아버지가 잘못했구나. 아무도 없는 마당이었습니다. 대답이 올 리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말을 해야 했습니다. 오랫동안 하지 않았던 말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열흘쯤 지나서 봉투 하나가 날아왔습니다. 흰 봉투였습니다. 발신인은 선영이었습니다. 박기수는 봉투를 들고 한참을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뜯기가 두려웠습니다.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알면서도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것이 진짜가 되는 순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봉투를 뜯었습니다. 단정한 청첩장이 나왔습니다. 흰 바탕에 금빛 글씨였습니다. 신랑 박준호와 신부의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는 한 달 뒤였고 장소는 서울 도심의 호텔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문구가 있었습니다. 귀한 걸음하시어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은 하객을 향한 형식적인 문구였습니다. 특별한 마음이 담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청첩장에 늘 들어가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박기수는 그 문장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귀한 걸음하시어. 그 말이 묘하게 멀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자신이 손자의 하객 중 한 명인 것처럼. 그는 청첩장을 상 위에 내려놓고 일어섰습니다. 창밖의 하늘이 서늘하게 맑았습니다. 바람이 불자 감나무의 가지가 조금 흔들렸습니다. 박기수는 그날 저녁 밥을 반 공기도 먹지 못했습니다. 억울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서운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오래전에 어딘가에서 이미 잘못된 무언가가 지금에서야 눈에 보이는 느낌이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것들이 한꺼번에 선명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는 밥상을 물리고 아내의 사진 앞에 촛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어쩌면 좋냐? 아내는 사진 속에서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살아있을 때도 그랬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먼저 웃고 나중에 말했습니다. 박기수는 그날 밤 잠을 거의 자지 못했습니다. 결혼식 전날 밤 박기수는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가야 하는가, 가지 않아야 하는가. 그 물음이 밤새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안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준호가 부담스러워한다고 했습니다. 선영이 솔직하게 말해준 것이 오히려 고마웠습니다. 가봤자 어색한 분위기만 만들고 준호의 좋은 날에 찬물을 끼얹는 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동이 터올 무렵 그는 이불을 걷고 일어났습니다. 장롱을 열었습니다. 깊숙한 곳에 비닐 커버가 씌워진 양복이 걸려 있었습니다. 검은색이었습니다. 아내의 장례식 때 입었던 옷이었습니다. 그 뒤로 몇 번 꺼냈다가 다시 넣어두었던 옷이었습니다. 박기수는 비닐을 걷어내고 양복을 꺼냈습니다. 어깨 부분이 살짝 빛이 발해 있었지만 형태는 멀쩡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들고 화장실로 갔습니다.
세수를 하고 머리를 빗었습니다.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흰머리가 많아졌고 얼굴에는 주름이 더 깊어져 있었습니다. 눈밑이 처지고 볼도 꺼진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옷을 입었습니다. 넥타이는 2번을 매고 나서야 제대로 됐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3번, 4번 매고 나서야 마음에 드는 모양이 나왔습니다. 그는 양복 주머니에 흰 봉투를 집어넣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준비해둔 것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한 번 더 섰습니다. 그리고 옆을 돌았습니다. 아내의 영정사진이 선반 위에 있었습니다. 여보, 나 다녀올게. 그는 사진에 고개를 한 번 숙이고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서울까지는 기차로 2시간 남짓이었습니다. 기차역까지는 버스를 2번 갈아타야 했습니다. 박기수는 버스에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들판이 지나고 작은 읍내가 지나고 점점 집들이 빽빽해졌습니다. 기차에 오르고 나서 그는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창밖으로 고향의 풍경이 뒤로 밀려났습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 무서운 사람이었을까? 그 생각이 자꾸 올라왔습니다. 민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10살, 15살, 20살. 여러 시절의 얼굴들이 뒤섞여 나왔습니다. 성적표를 들고 들어오던 얼굴, 대학 합격 통보를 받았을 때 어색하게 웃던 얼굴, 결혼한다고 인사를 왔을 때 조심스러웠던 얼굴, 그 모든 얼굴들에 담겨 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긴장이었을까요? 두려움이었을까요? 박기수는 창밖을 바라보면서 오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준호의 얼굴도 떠올렸습니다. 6살의 준호. 아빠는 언제 와라고 물었던 그 얼굴. 그리고 그 아이가 자라면서 명절마다 보았던 얼굴들. 점점 조용해져 가던 아이. 할아버지와 눈을 잘 마주치지 않게 된 아이. 그것을 그는 그냥 아이가 낯을 가리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서울에서 크다 보니 이 집이 낯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것은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도 몰랐습니다. 기차는 터널을 지났습니다. 창밖이 캄캄해졌다가 다시 밝아졌습니다. 서울역에서 내려 택시를 탔습니다. 호텔 이름을 말하자 기사가 알겠다고 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서울의 거리가 흘러갔습니다. 빠르고 높고 복잡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어딘가를 향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박기수는 그 속에서 혼자 다른 시간 위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호텔에 도착하자 로비가 환했습니다. 들어서는 순간 발소리가 달랐습니다. 대리석 바닥이었습니다. 높은 천장, 샹들리에, 사람들의 웅성거림. 모두 밝은 옷을 입고 환한 얼굴들이었습니다. 결혼식 하객들이었습니다. 박기수는 입구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그는 여기에 초대받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이 이 화려한 공간 속에서 특히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래도 그는 걸음을 옮겼습니다. 접수대 앞에 줄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줄의 끝에 섰습니다. 차례가 되어 접수대 앞으로 나갔습니다. 젊은 직원이 밝게 웃으며 맞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신랑 할아버지입니다. 박기수라고 합니다. 직원은 명단을 천천히 훑어보았습니다. 손가락이 화면 위를 오가다가 멈췄습니다. 직원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죄송한데요. 성함이 명단에 없으신 것 같아서요. 알고 있습니다. 박기수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냥 잠깐 얼굴만 보려고 왔습니다.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직원이 잠시 당황한 표정으로 안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멀리서 선영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선영도 그를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선영이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버님 오셨어요. 목소리에 당황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방문이었을 것입니다. 잠깐만 인사하고 가겠다. 그렇게 말하는 순간 저만 치서 준호가 보였습니다. 턱시도를 입은 준호는 낯설 만큼 어른스러웠습니다. 어린아이의 흔적이 얼굴에서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건장한 체격, 반듯한 자세, 주위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시선이 입구 쪽으로 향했고 할아버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시간이 잠깐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의 표정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놀람과 당황이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그는 주위 사람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듯 잠시 손짓을 하고는 이쪽으로 걸어왔습니다. 할아버지, 결혼 축하한다. 박기수는 미리 준비한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은 공손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거리가 있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온 말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예의 바른 손자가 어른에게 하는 인사의 말 같았습니다. 박기수는 그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식 잘 치러라. 그리고 그는 돌아서려 했습니다. 이제 나가면 됐습니다. 얼굴을 봤으니 봉투를 전했으니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준호가 불렀습니다. 할아버지, 잠깐만요. 박기수가 돌아보았습니다. 준호는 선영을 향해 잠깐 눈짓을 했습니다. 선영이 조용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준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박기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릴 때 기억이 있어요. 아버지한테 매 맞던 거 봤어요. 준호의 목소리는 낮고 또렷했습니다. 감정이 실려 있었지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것을 꺼내는 목소리였습니다. 명절에 이 집에 오면 항상 긴장이 됐어요. 할아버지가 무서웠어요. 뭘 잘못하면 혼날 것 같은 느낌이요. 아버지처럼 될 것 같아서. 박기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초대를 망설였어요. 저도 그게 옳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이해한다. 박기수는 그 말만 했습니다. 더 하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들이 지금 여기서 필요한 것인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거다. 그게 다 사랑이었다고 말하고 싶지만 그 말이 핑계가 된다는 거 나도 안다. 준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아버지가 한 번도 원망 안 했어요. 그 말이 박기수의 가슴을 세게 건드렸습니다. 오히려 존경한다고 했어요. 그 말이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렇게 맞으면서도 왜 존경하냐고. 그게 더 슬펐어요. 박기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참았습니다. 그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로요. 그 말은 조금 달랐습니다. 아까의 형식적인 감사와는 다른 말이었습니다. 사회자의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식이 곧 시작된다는 말이었습니다. 준호가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자리 있으면 앉아주세요. 어머니가 한 자리 남겨뒀어요. 박기수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됐다. 여기까지면 충분하다. 그는 등을 돌렸습니다. 로비를 가로질러 밖으로 나왔습니다. 호텔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쳤습니다. 박기수는 계단 끝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주변이 소란스러웠습니다. 차들이 오가고 하객들이 들어오고 직원들이 움직였습니다. 그 속에서 그는 혼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 없이 흘렀습니다. 억울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서러워서도 아니었습니다. 설명하기 어려운 종류의 눈물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쌓여있던 것들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후회, 그리움, 아쉬움. 그것들이 한꺼번에 뒤섞여서 흘렀습니다. 내가 조금만 덜 엄했더라면. 그는 생각했습니다. 민호에게 한 번이라도 더 잘했다고 말해줬더라면. 한 번이라도 더 안아줬더라면.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그냥 안아주고 잘했다고 말해주는 것. 그게 왜 그렇게 어려웠을까요? 그 사람이 이제 없었습니다. 그 후에는 이제 돌아갈 곳이 없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준호였습니다. 박기수는 잠시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받았습니다. 할아버지, 어디 계세요?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아까보다 조급함이 있었습니다. 밖이다. 그냥 여기서 잠깐 쉬다 가려고. 들어오세요. 짧고 단호한 말이었습니다. 어머니가요. 그리고 저도요. 같이 사진 찍고 싶어요. 박기수는 전화를 든 채 잠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 어딘가가 묘하게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괜찮겠냐? 네. 들어오세요, 할아버지. 그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양복을 바로잡고 넥타이를 매만졌습니다. 계단을 올라 다시 호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홀 안으로 들어서자 식이 이미 시작되어 있었습니다. 하객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고 무대 위에는 준호와 신부가 서 있었습니다. 박기수는 뒤편에서 조용히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준호가 저 앞에 서 있었습니다. 턱시도를 입고 단정하게 서서 옆에 신부를 두고 어른의 모습이었습니다. 완전한 어른의 모습이었습니다. 저 안에 6살의 그 아이가 들어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빠는 언제 와? 그 물음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박기수는 눈을 한번 닦았습니다. 식이 끝나고 사진 촬영이 시작됐습니다. 양가 가족들이 차례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선영이 한쪽에서 조용히 그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아버님, 그녀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진심으로요. 박기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내가 더 미안하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민호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을 입 밖에 꺼내지 않아도 그것이 두 사람 사이에 놓여 있다는 것을 서로 알고 있었습니다. 오빠가 아버님 말씀 자주 했어요. 선영이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무섭지만 틀리지는 않았다고. 그 말이 생각나요. 박기수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선을 앞으로 돌렸습니다. 그때 준호가 다가왔습니다. 신부와 함께였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사진 찍어요. 그는 박기수의 팔을 부드럽게 이끌었습니다. 사진 촬영대 앞에 서자 사진사가 위치를 잡아주었습니다. 준호와 신부가 가운데 섰고 왼편에 선영이, 오른편에 박기수가 섰습니다. 준호가 주변에 있던 친지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예요. 그 짧은 한마디에 박기수는 숨을 고르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그냥 소개말 같은 것이었음에도 그 안에 담긴 것이 너무 많아서 그냥 할아버지라고 불러준 것인데 그 말이 너무 커서 웃어주세요. 사진사가 말했습니다. 박기수는 웃었습니다. 어색하지 않게 웃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셔터가 눌렸습니다. 주변에서 박수 소리가 났습니다. 사진 촬영이 끝나고 나서 박기수는 조용히 자리를 물러났습니다. 준호에게 가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습니다. 잘 살아라.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 말 안에는 많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평생 하지 못했던 말들, 해야 했지만 하지 않았던 말들. 그것들이 전부 그 짧은 말 속에 있었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할아버지. 박기수는 호텔을 나섰습니다. 서울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오후의 서울은 여전히 바빴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어딘가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기차에 올랐습니다. 창가에 앉았습니다. 기차가 서울을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빌딩들이 뒤로 물러나고 아파트 단지가 지나고 점점 들판이 넓어졌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완벽한 아버지가 될 수 없습니다. 완벽한 할아버지도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산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방식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그 사랑 자체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상처가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참일 수 있다는 것을 박기수는 이제 이해하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것은 저녁이 되어서였습니다. 대문을 열고 마당에 들어서자 감나무가 보였습니다. 별빛 아래서 가지가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는 방에 들어가 양복을 벗었습니다. 비닐에 씌워 다시 장롱에 걸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사진 앞에 섰습니다. 여보, 오늘 우리 손자 결혼했어. 사진 속의 아내가 웃고 있었습니다. 언제나처럼 먼저 웃고 있었습니다. 나 조금은 용서받은 것 같아.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짓는 아무 힘도 들이지 않은 미소였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우편함에 뭔가가 들어 있었습니다. 박기수는 꺼내보았습니다. 작은 소포였습니다. 발신인은 박준호였습니다. 그는 마루에 앉아 소포를 뜯었습니다. 작은 나무 액자였습니다. 그 안에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결혼식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가운데 준호와 신부가 있었고 그 오른편에 자신이 서 있었습니다. 양복 차림으로 조금 어색하게 그러나 분명히 웃고 있는 자신이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짧게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다음에는 제가 먼저 찾아갈게요. 박기수는 그 문장을 읽고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오래도록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초대받지 못했던 자리였습니다. 명단에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사진 안에 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는 액자를 아내의 사진 옆에 세워두었습니다. 두 사진이 나란히 놓였습니다. 웃고 있는 아내와 어색하게 웃고 있는 자신과 그 사이에 준호가 있었습니다. 박기수는 그것을 바라보다가 일어났습니다. 아침이었습니다. 마당의 감나무에 햇빛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빗자루를 들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바람은 차가웠습니다. 그는 마당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빗자루 소리가 마당에 가득 찼습니다. 박기수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준호야, 행복해라. 그 말에는 후회가 없었습니다. 자책도 없었습니다. 그냥 축복만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살아남은 사람이 더 오래 살아갈 사람에게 건네는 축복이었습니다. 감나무 가지가 바람에 살짝 흔들렸습니다. 마당에는 아직 서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침은 밝았습니다. 박기수는 계속 마당을 쓸었습니다. 천천히, 꼼꼼하게. 오늘도 그렇게 그 자리에서